네, 지금까지 우리는 유한한 수의 행동 A랑 그리고 자연 상태 H가 있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A도 개수가 정해져 있었고 H도 개수가 정해져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지고 행동과 상태의 집합이 모두 실수성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액션 H 이게 모두 실수 R 집합의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값을 다루는 실제 문제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다룬 유형한 경우는 마치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H가 이때는 1부터 6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개수의 숫자로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기온을 예측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기온은 이제 20도, 21도, 22도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고, 또 이제 22.5도 이런 것 같이 소수점 값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의 예측과 실제 상태는 모두 실수선 위에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가 쉽게 D 차원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D라는 것은 차원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RD라는 것은 이제 실수 차원이 D개가 있는 뭐 D 차원의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손실을 요소별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예를 들어 로봇의 위치를 예측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때는 이제 R3가 되겠죠. 그때 로봇의 실제 위치가 뭐 XYZ라는 좌표로 표현이 되고, 우리의 예측도 이거랑 똑같은 세 개의 숫자, 뭐 X 햇, Y 햇, 뭐 Z 햇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각 차원에서의 오차를 따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X와 X 햇의 차이, Y랑 Y 햇의 차이, Z랑 Z 햇의 차이를 구현을 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각 차원의 오차를 따로 계산한 다음에 이를 합쳐가지고 전체 손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이제 의사결정 규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옵티멀 파라미터를 찾는 그런 형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에서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로봇이 취해야 될 액션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가장 떠올리기 쉬운 로봇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게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핸들을 얼마나 꺾어야 되는지, 그것은 단일 값으로 이제 실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사위처럼 딱 떨어지는 6개의 값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 값으로 몇 도를 돌려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 많은 문제가 결국에 액션이 실수 값일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이제 연속적인 상태와 행동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손실 함수인 L2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2 손실은 우리가 그 가장 일반적인 손실이고, 또 제곱 오차 혹은 2차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퀘어드 에러 또는 이제 쿼드라틱 로스라고도 부르는데, 뭐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L2 로스라고 좀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 함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2 손실은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결국 액션과 H를 뺄셈을 하고 거기다 제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는 실제 상태고요. 액션은 우리의 행동 또는 예측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친구의 키를 추측한다라고 했을 때 친구의 실제 키가 180이었는데 여러분이 뭐 179라고 예측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L2 손실은 그 뺄셈 값인 1에 대해서 제곱을 한 1의 제곱인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 예측값을 178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측값의 실제값 빼기 이제 2이 값을 이제 제곱을 해서 4가 이제 L2 손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값과 예측값을 빼서 거기다 제곱을 한 것이 L2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L2 손실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차의 부호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H에서 A를 빼고 제곱하나 A에서 H를 빼고 제곱하나 같게 되겠죠. 그래서 제곱이 있기 때문에 오차가 이제 마이너스 방향인지 플러스 방향인지는 똑같다. 똑같이 고려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 예측이나 과소 예측이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L2 로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차가 커질수록 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살 차이 날 때는 하나 차이 날 때는 이제 손실이 1이지만 두 개 차이 날 때는 손실이 4로 늘어나게 되겠고 세 개 차이 날 때는 이 손실이 9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차가 커질수록 손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L2 손실을 사용할 때 리스크를 계산을 해보겠는데요. 리스크는 결과적으로 기대 손실을 의미하며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 손실이라는 것은 x가 주어졌을 때 액션의 손실이 되겠죠. 액션의 손실은 그 안에 이 a 안에다가 이 expectation 안에다가 L2 로스의 정의를 넣은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x가 주어졌을 때 L2에 대한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2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과 같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기대값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H 안쪽에 이제 H만 이제 기대값 안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각 항을 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항은 H의 제곱의 기대값이 되겠고 H가 주어졌을 때 H의 분산이랑 관련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는 불확실성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A랑 H의 기대값의 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측과 실제값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A의 제곱은 우리 예측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적의 행동을 찾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A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는 A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이 값을 0으로 설정했을 때 A가 최소화되는 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A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제 풀게 되면은 A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상수항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얘의 2배가 남고요. 마이너스 기호도 있고 얘를 A에 대해서 미분하면 플러스 2A가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값이 되겠고 얘를 A에 대해서 풀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멀한 A 스타가 이제 파이 x가 되겠고 얘가 바로 기대값 h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후 평균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기대값 h 바 x라는 것은 사후 평균 포스테리어를 선택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즉 x가 주어진 상황에서 h의 기대값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최적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최소 평균 제곱 오차 MMSE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추정량은 평균적으로 실제값과의 제곱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L2 손실에 대해서 봤는데요. L2 손실은 이제 많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상치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데이터랑 매우 다른 값을 가지는 데이터 포인트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2차원에서 샘플을 그렸을 때 x1, x2를 그렸을 때 뭐 어떤 샘플들이 여기에 이제 몰려 있는데 한두 개가 여기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샘플들 얘네들을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고요. 뭐 1차원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히스토그램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많은 샘플들이 이제 어느 한 지점에 모여 있는데 하나만 이제 한두 개만 여기에 이제 있는 경우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얘네들을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다른 데이터랑 매우 다른 값을 가지는 샘플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L2 손실이 이상치에 민감한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L2 손실이 편차, 레지듀얼을 2차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2배가 되면은 손실은 4배가 되는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손실이 엄청 커지게 돼서 이런 아웃라이어들에 대해서 좀 더 최적화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손실, 즉 L2 로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아웃라이어에 대한 손실이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돼서 얘네들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큰 오차를 가진 이런 아웃라이어는 전체 손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로버스트한 대안으로, 즉 로버스트하다라는 것은 이상치에 강하다라는 뜻이죠. 로버스트한 대안으로 L1 손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1 손실은 절대값을 씌워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얘를 다른 말로 절대 오차라고도 부릅니다. L1 손실의 장점은 이상치에 덜 민감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H랑 A의 마이너스 값의 절대값을 취한 거니까 오차가 증가하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이 증가하지는 않죠. 그래서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도의 이제 페널티를 부과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1 손실을 사용할 때 최적의 추정치는 포스테리어의 미디안입니다. 이 포스테리어의 미디안은 어디냐면은 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A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A를 선택했을 때 이 두 개의 probability가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어떤 H의 분포가 있을 때 기준점을 A를 잡았을 때 그 A의 왼쪽과 오른쪽이 0.5의 확률로 같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A보다 클 확률과 작을 확률이 모두 0.5가 되는 지점을 선택하는 게 가장 이제 L1 로스의 최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값들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값은 조금 더 로버스트한 회귀 분석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치에 덜 민감한 회귀 분석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L1 손실에도 단점이 있게 되겠는데요. L1 손실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랑 A랑 같을 때 여기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X축을 H랑 A의 뺄셈으로 이제 선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 Y축을 로스, L1 로스라고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기울기가 1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지점에서 이제 H랑 A가 같은 이 0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최적화 방법들이 미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다는 것은 최적화 방법을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뜻과 똑같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1, L2 손실과 다르게 또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손실들을 알아봤었는데 이 두 손실 함수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허버 손실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버 손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 수식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2분의 R 제곱이 이제 있고 이제 아래쪽에는 델타 절대값 R 빼기 2분의 델타 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R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을 때는 위의 것을 쓰게 되겠고요. R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클 때는 이 아래 것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R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레지듀얼인데 H-A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두 개의 차이를 의미를 하고 델타는 뭐냐면은 우리가 설정하는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요. 오차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을 때 우리가 오차의 제곱을 2로 나눈 값을 손실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L2 손실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반면 이제 오차의 절대값이 어떤 우리가 설정한 델타보다 클 때 이 값을 사용을 합니다. 이 식은 L1 손실을 변형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L1 손실의 꼴이 있죠. 절대값 R이 이제 L1 손실인데요. L1 손실에다가 어떤 델타를 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2분의 델타 제곱을 빼가지고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버 손실의 특징은 오차가 작을 때에는, 즉 오차가 작을 때 얘를 만족시킬 때에는 L2 손실과 동일하고요. 오차가 클 때는 L1 손실과 유사하게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작을 때는 L2랑 비슷하게, 오차가 클 때는 L1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이제 아웃라이어 고려를 안 해도 되니까요. 이제 그럴 때는 L2를 쓰게 되겠고요. 오차가 큰 경우는 이제 아웃라이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의 에런 로스의 변형된 형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라는 것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얘는 이제 사람이 설정을 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오차에 따른 L1과 L2 로스 그리고 허버 로스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x축이 바로 h-a가 되겠고요. 0 지점에 대해서 모두 다 0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0에서 멀어질수록 h-a가 음수값으로 커지나 양수값으로 커지나 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로스값이 커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2 로스는 이런 식으로 2차원 형태꼴로 나타나고 L1 로스는 파란색 점선처럼 1차원인데 이제 0,0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지점이 있게 됩니다. 허버 로스는 이 두 개의 중간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약간 이 앞부분에서는 부드러운데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약간 직선에 가까운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버 로스 같은 경우는 델타를 어디로 설정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고 여기서는 델타를 1.5로 설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이내의 범위에서는 2차식이고요. 그 이유는 1차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좀 더 델타를 넓게 설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 델타를 뭐 3으로 설정을 하면은 약간 이런 식의 허버 로스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단일 클래스를 선택을 하거나 실수 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다뤘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은 이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측하려는 값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거나 여러 가능한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확률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 예측 문제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단일값 하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값에 대한 전체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마치 날씨 예보에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은 30%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가 옵니다, 안 옵니다가 아니라 비가 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몇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접근 방식에서는 자연의 상태 H가 분포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상태 H가 어떤 분포라고 가정을 하게 되겠고 여기서 Y는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비가 올 확률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X는 주어진 입력 또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기온, 뭐 오늘의 뭐 강수량 이런 게 이제 X가 되겠고요. Y는 뭐 내일의 비 올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또한 이제 확률 분포로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모델이 예측하는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을 이제 q라는 확률 분포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은 결국에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단일 값에 대한 로스가 아니라 이런 확률 분포 두 개에 대한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의 로스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예를 들어 h랑 a가 어떤 숫자다 그러면은 뺄셈을 하면은 로스 값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확률 값에 대한 확률 분포에 대한 로스는 우리 확률 분포를 어떻게 뺄셈을 해야 될지 이게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뭐 에버리징 둘 다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평균 값을 내서 평균을 뺄셈하는 이런 식으로 고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아니고 확률 분포 자체를 뺄셈을 하는 확률 분포 자체의 거리를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표기의 단순화를 위해서 x를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쓸 때에는 그냥 p, y 그리고 q, y라고 쓰겠지만 사실은 x가 주어졌을 상태에 대한 y의 확률 분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이 y도 빼가지고 이제 p라고 q라고 쓰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p는 이제 h 네, 그래서 두 개의 확률 분포의 거리를 재기 위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쿨백 라이블러 발산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KL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요. 이제 영어로 이 다이버전스가 한국말로는 발산이라고 불러서 KL 발산이나 KL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이 KL 다이버전스는 오른쪽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 P, 우리가 가진 H에 대한 확률 분포 모델링, 그리고 액션에 대한 Q, 확률 분포 모델링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확률 분포에 대한 거리를 재는 것은 오른쪽의 수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식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모든 y에 대해서 시그마를 취하는 것인데요. py가 곱해져 있고요. 뒤에 로그의 어떤 값이 있습니다. 즉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널링을 p에 대해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로그 qi 분의 py가 있게 되겠고요. 얘를 이제 p가 존재할 확률인 py를 곱해서 모든 y에 대해서 합산해내는 것이니까요. py, y에 대해서 마지널링, 주변화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py, qy, 로그 qy분의 pi, 얘가 이제 실제 확률 py 나누기 qy를 한 값의 로그 값을 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 이제 y의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해서 실제 확률과 예측 확률의 차이를 계산하는데 그것을 나눗셈을 하고 로그를 취해서 계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실제 확률 py로 가중 평균을 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꼴은 많이 봤죠. 우리가 합산을 하는데 모든 y에 대해서 하고 그때 이 py y가 존재할 확률 py를 어느 수치에다가 곱해주는 이 형태가 바로 가중 평균을 내는 것인데 얘에 대해서 가중 평균을 낸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값은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0이 나올 때에는 P랑 Q가 완벽히 같을 때, P분포랑 Q분포가 완벽히 같을 때만 0이 나오고요. 두 개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0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이시메트릭하게 되겠습니다. 에이시메트릭이라는 것은 비대칭이 되겠는데요. 비대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P랑 Q의 위치를 바꾸면 수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P, Q 얘랑 이제 다이버전스 Q, P랑 얘네 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리를 의미를 할 때 뭐 x에서 y에 대한 거리나 y에서 x에 대한 거리가 보통 둘이 같잖아요. 근데 이 KL 다이버전스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수치가 이제 순서를 바꾸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KL 다이버전스를 아래와 같이 확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얘로 이제 쓰게 되는데 우리가 로그 py 나누기 q니까요. 우리가 얘를 이제 로그 안에 나눗셈이 있으니까 뺄셈으로 고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얘는 이제 p에 대한 엔트로피의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정의가 어떤 확률 분포의 로그를 취하고 거기에다가 그 확률 분포를 곱해서 이 합산해 낸 거의 마이너스 값이 엔트로피의 개념이었었는데요. 이 엔트로피의 개념에 마이너스를 취한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교차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Y에 대해서 로그를 취하고 거기다 PY를 곱한 얘를 이제 Y에 대해서 합산해 낸 얘를 이제 마이너스한 게 바로 교차 엔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확장을 KL 다이버전스를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의 차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에서 P의 엔트로피를 뺀 값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엔트로피랑 교차 엔트로피의 차이로 표현을 했는데 이 두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트로피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고요. 엔트로피는 확률 분포의 불확실성 또는 무질서도를 측정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그 분포는 좀 더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가 균일 분포일 때 엔트로피는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P가 예를 들어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분포일 때는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겠고요. 얘가 이제 가장 무질서도,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에서 모든 눈에 나올 확률이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엔트로피가 가장 큽니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P가 확정적인 하나의 결과만 가진 확실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앞면만 나오는 동전이다. 그래서 앞면 뒷면의 확률이 원래 5대 5인데 그게 아니라 앞면만 나오는 동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암명이 이제 100%로 나오는 동전인 경우에는 엔트로피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줄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정보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트 수의 하한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차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의 정의는 py 곱하기 로그 qi가 되겠습니다. 교차 엔트로피는 이제 실제 분포 p에서 나온 데이터를 예측 분포 q를 사용해서 압축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를 측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q랑 p가 완전히 동일하다면은 교차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랑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p랑 q가 다르다면은 교차 엔트로피는 항상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HCE P, Q는 항상 HP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보면은 잘못된 분포 Q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잘못된 분포 Q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압축을 할 때 추가로 필요한 비트 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KL 다이버전스는 우리의 예측 Q가 얼마나 실제 분포 P를 잘 근사하는지를 측정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